1958년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댄과 프랭크 카니 형제는 전 재산 600달러를 들고 조그만 피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단 6글자였어요. 피자헛. 개업 첫날 형제는 피자를 공짜로 나눠줬어요.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68년 후인 2026년 6월, 이 이야기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피자 시장을 만들어낸 68년 역사의 제국이 외식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작은 사모펀드 하나에 넘어간 거예요. 거래 금액은 총 27억 달러. 숫자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미노 피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102억 달러예요. 피자 전체 몸값의 4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건 단순한 기업 흥망사가 아닙니다. 혁신으로 왕국을 세운 브랜드가 왜 자신이 세운 왕국에 갇혀버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국을 무너뜨린 무기가 사실 왕국을 세울 때 쓴 바로 그 무기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자헛이 등장하기 전 미국에서 피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음식이었어요. 뉴욕 차이나타운 옆골목,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구석구석에나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에도 없었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195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미군들이 이탈리아에서 먹어본 피자를 그리워했고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정의 저녁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주부들은 요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고 남편들은 퇴근 후 가족과 외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피자는 서서히 미국 중산층의 테이블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카니 형제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정통 이탈리아 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시 만든 미국화된 피자였습니다. 두꺼운 도우, 넉넉한 치즈, 가족이 둘러앉아 먹기 좋은 크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빨간 모자 모양의 로고, 빨간 지붕, 빨간 부스, 빨간 격자문의 테이블. 처음 보는 사람도 한번 보면 절대 못 잊는 아이덴티티였죠. 재밌는 게 저 로고가 모자를 본뜬 게 아니에요. 가게 지붕 모양을 그대로 로고로 만든 겁니다. 건물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업 1년 만인 1959년에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의 생명은 표준화인데 피자헛은 초창기부터 이걸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먹어도 같은 맛, 같은 분위기. 이게 전국 확장의 핵심이었어요. 1966년에 이미 미국 내 145개 매장을 운영했고 1969년에는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전 세계 1,000개 매장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등극해요. 개업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피자헛은 단순히 피자를 판 게 아니었어요. 미국 가족의 외식 문화 그 자체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기 피자헛 매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저녁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피자헛 가자. 아이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두꺼운 도우에 치즈가 넘치고 샐러드바에서 원하는 걸 마음껏 담고 빨간 부스에 앉아온 가족이 피자를 나눠 먹는 그 장면. 피자헛이 판 건 피자가 아니라 그 장면이었어요. 미국 가정의 금요일 저녁 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한번 각인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헛 하면 그 빨간 지붕과 가족 식사 장면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이 선명함이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만 이 시기에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국이 이렇게 빨리 세워진 건 뭔가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가족 레스토랑. 이 아이덴티티가 피자헛을 왕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덴티티가 나중에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무기가 됩니다. 1977년 피자헛은 전국산 400개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 됩니다. 그해 카니 형제는 이 제국을 펩시코에 3억 달러에 팔았어요. 펩시코가 피자 회사를 산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코카콜라가 맥도날드의 콜라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식당 가면 코카콜라밖에 없는 그 상황이요. 펩시 입장에선 눈엣 가시 같은 장면이었죠. 그래서 펩시도 자기 콜라를 안정적으로 팔아줄 자체, 프랜차이즈 채널이 필요했던 겁니다. 피자헛을 사고 1978년엔 타코벨, 1986년엔 KFC를 연달아 인수했어요. 피자헛은 피자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콜라 사업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80년대가 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도미노와 리틀 시저스가 각각 배달과 초저가를 앞세워 피자 시장에 뛰어들거든요. 도미노는 30분 안에 배달 안 하면 공짜라는 파격적인 보증을 내세웠어요. 리틀 시저스는 피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피자원 입장에서 처음 맞는 진짜 위기였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노박. 마케팅 쪽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인물이었는데 펩시코가 이 사람을 영입해서 피자원 마케팅을 맡겼어요. 노박의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피자만 잘 만들어선 차별화가 안 된다. 배달로 치면 도미노, 가성비로 치면 리틀 시저스를 이길 수 없다. 피자원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신메뉴를 낸다. 여러분, 이게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2달에 한 번이면 1년에 6개 신메뉴를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전국 수천 개 매장에서 동시에 팔릴 수 있는 메뉴로요. 재료 수급부터 조리법 표준화, 직원 교육, 광고까지 2달 안에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팀이 해냈습니다. 바비큐 피자, 치즈버거 피자, 60cm짜리 초대형 피자, 러버스 피자, 히트작이 줄줄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번 달엔 피자헛에 뭐가 나왔나 하고 가게에 들르게 됐습니다. 신메뉴 발표가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94년 이 팀은 또 하나의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자넷이라는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출시한 거예요.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어요. 1994년이면 아마존이 막 문을 여내거든요. 피자헛이 그만큼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 1995년 이 모든 혁신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스터프드 크러스트. 우리나라에선 치즈 크러스트, 그러니까 피자 꼬다리 안에 치즈를 통째로 채워 넣은 그 피자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자를 먹다 보면 늘 꼬다리가 남잖아요. 맛도 없고 달달하지도 않고 그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에 녹은 치즈를 꽉 채워 넣은 겁니다. 피자에서 늘 버려지던 부분을 제일 먹고 싶은 부분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6주 한정 판매로 계획했는데 4주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정식 출시를 결정하자 출시 첫 해에만 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피자 꼬다리 하나가 펩시코 주가를 다음 해까지 50%나 끌어올린 거예요. 피자헛의 전성기였습니다. 최고점이기도 했어요. 전 세계 46개국에서 동시에 스터프드 크러스트를 출시했을 때 각국의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피자 하면 치즈 크러스트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스터프드 크러스트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이 제품은 피자에서 버려지던 것을 가장 탐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메뉴가 아니라 피자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제정이었어요. 피자란 무엇인가를 다시 썼던 겁니다. 그 수준의 혁신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스터프트 크러스트 성공 파티가 끝난 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1997년 펩시코는 결정을 내립니다. KFC, 피자헛, 타코벨을 묶어 별도 회사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노박을 이 세 회사의 CEO로 앉혔어요. 피자헛의 성공을 만들어낸 장본인을 수장으로 세웠으니 얼핏 보면 훌륭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결정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피자헛 가맹점 전체를 100% 프랜차이즈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직영점을 전부 없애고 점주들에게 맡기는 거죠. 논리는 맞았어요. 피자헛은 이미 수천 개 매장에서 표준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맹점으로 바꿔도 퀄리티가 유지될 거라 봤습니다. 비용 효율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 결정을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여요. 직영점이 없다는 건 본사가 직접 실험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오븐을 도입해보고 싶어도 새로운 주문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고 싶어도 직접 돌리는 매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게다가 가맹점 체제가 100%가 되자 점주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사에서 수천만 원짜리 새 오븐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매장 이익이 빠듯한 점주 입장에서 이 비용이 쉽게 느껴지겠어요? 반대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깔자고 해요. 직원들 재교육도 해야 하고 초기에 혼란도 있겠죠. 또 반대합니다. 프로모션을 한번 크게 해보자고요. 할인 비용은 누가 내냐 따지게 됩니다. 본사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점주는 다음 달 수익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극이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교 하나를 해볼게요. 맥도날드는 어떻게 했냐고요? 맥도날드도 100% 가맹점 체제를 상당 부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본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운영을 감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전 세계 가맹점주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협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키오스크 도입도 앱 주문도 맥딜리버리도 이런 시스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피자헛은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반대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직영점이 있는 회사는 달라요. 직영점에서 먼저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실패하면 조용히 접으면 되고요. 그런데 피자헛은 그 실험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린 겁니다. 혁신이 멈추는 건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공간이 없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메뉴 개발도 지지부진해졌어요. 2달에 한 번씩 신메뉴를 쏟아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진짜로 놀라게 할 아이디어가 바닥나기 시작했거든요. 피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거죠.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반전이 없었습니다. 신메뉴를 계속 내기는 내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이 도미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도미노는 처음부터 배달만 생각하고 설계한 회사였습니다. 좋은 상권 필요 없고 손님이 앉을 홀도 필요 없어요. 주방만 있으면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같은 $100를 벌어도 피자헛이랑 남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피자헛의 $100를 생각해 보세요. 큰 매장 임대료, 홀 직원들, 인건비, 주차장 관리비, 무제한 샐러드바 재료비, 그 샐러드바가 특히 문제였는데요. 손님이 줄어들어도 샐러드바는 계속 채워야 했어요. 손님이 안 오면 오히려 폐기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빈 샐러드바는 브랜드 이미지도 망가뜨리고 비용도 잡아먹는 이중고였습니다. 피자헛이 가족 레스토랑으로 성장한 이유였던 그 넓은 공간과 풍성한 서비스가 이제는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미국인들은 피자헛 레스토랑 대신 냉동 피자를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 피자 퀄리티도 이미 꽤 좋아져 있었거든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냉동 피자 먹는 게 피자헛까지 운전해서 가서 가족이랑 앉아 먹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이 순간 피자헛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약점으로 돌아왔어요. 큰 매장은 고정비 덩어리가 됐고 넓은 홀은 채우지 못하는 빈 자리가 됐고 무제한 샐러드바는 매일 버려지는 비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도미노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2008년 도미노 트래커를 출시합니다. 주문 접수부터 도우 준비, 오븐 투입, 배달 출발까지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피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금이야 배달 앱이 다 이렇게 하지만 2008년은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미노가 그냥 배달 기술만 올린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2009년에 49년 된 자기 레시피를 전부 다 갈아버렸어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우리 피자 맛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공개 선언한 다음 레시피를 완전히 바꾸고 그 과정 자체를 광고 캠페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이게 단순히 맛을 고친 게 아닙니다. 도미노가 한 건 이거예요. 배달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맛도 바꿨습니다. 기술도 올리고 레시피도 바꾸고 마케팅도 혁신했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겁니다. 피자헛은 어떻게 했냐고요? 물론 피자헛도 배달에 손을 완전히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집중하는 소규모 매장을 수백 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자헛은 스스로를 여전히 가족과 함께 먹는 피자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형 레스토랑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소형 배달 매장도 운영하면서 기존 대형 레스토랑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두 가지 사업 모델을 동시에 끌고 가다 보니 비용은 2배로 들었고 소비자에게는 어느 쪽도 제대로 각인되지 못했습니다. 피자헛도 배달한다는 걸 소비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배달 피자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배달 피자 하면 도미노가 떠오르는 거예요. 피자헛이 아니라요. 반면 도미노는 직영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할인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도 훨씬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점주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서 10년 후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피자헛이 온라인 배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게 2017년이에요. 도미노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앱 시대에 소비자가 특정 피자 브랜드의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그 브랜드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미노는 2008년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2017년에 피자헛이 뒤늦게 앱을 강화했을 때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엔 이미 도미노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익숙해진 앱은 잘 안 바꾸거든요. 배달 시장의 선점은 단순히 배달을 먼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의 습관을 먼저 만들어 놓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기도 했어요. 패스트 캐주얼 피자와 아티장 피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티장 피자는 이탈리아 본토의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고품질 피자인데 이 가게들이 미국인들에게 진짜 좋은 피자가 뭔지 기준을 새로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는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테이크아웃 음식이 됐어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앉아서 저녁을 먹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피자를 덜 먹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이 먹었습니다. 다만 그게 피자헛이 아닐 뿐이었죠. 피자 시장 자체는 계속 컸거든요. 그런데 그 파이가 커지는 걸 피자헛이 아니라 도미노와 파파존스 그리고 수백 개의 아티장 피자 가게들이 가져갔어요. 이게 더 뼈아픈 거예요. 시장이 줄어들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은 크는데 자기 몫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2017년 도미노의 글로벌 매출이 피자헛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2018년 2월 도미노는 이걸 전 세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소매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최대 피자 회사가 됐습니다. 1995년 피자 꼬다리 하나로 펩시코 주가를 50%나 끌어올린 회사 입장에서 듣기엔 꽤 야속한 발표였겠죠. 여기서 한번 숫자를 보면 이 몰락의 규모가 실감납니다. 1995년 피자헛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5%였어요. 그런데 2017년엔 1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2년 동안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증발한 거예요. 같은 기간 도미노는 어땠냐고요?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까지 도미노의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 평균 성장률이 7.8%였습니다. 피자헛은 같은 기간 평균 0.6% 감소였어요. 한쪽은 매년 거의 8%씩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수년간 이어진 겁니다.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결정타는 2020년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피자헛의 최대 가맹 운영사였던 MPC 인터내셔널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MPC는 미국 내 피자헛 매장 227개를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전체 미국 피자헛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이 회사 혼자 피자헛 매장을 200개 넘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피자헛 브랜드는 분기를 거듭할수록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으며 모기업인 얀 브랜드는 피자헛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도미노와 파파존스는 더 나은 기술과 더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자기 회사를 살리려다 파산한 가맹점주가 모기업을 법원 서류에서 공개 저격한 겁니다. 당시 MPC의 빨간 지붕 레스토랑 매장 비중은 40%였어요. 배달로 전환도 못하고 투자 지원도 못 받고 적자를 버티다 결국 무너진 거예요. 피자헛은 미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순간 831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얀 브랜드는 2025년 11월 피자헛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 곳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6년 6월 16일, 얀 브랜드는 피자헛을 총 27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합니다. 중국 제외 전 세계 사업은 롱레인지 캐피털의 15억 달러, 중국 사업은 얀차이나의 12억 달러였어요. 롱레인지 캐피털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세요.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 장내용품 제조사가 있고 광산용 합성 다이아몬드 업체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 체인이 있어요. 레스토랑이나 외식업 경험이 없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연기금 캘펄스의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작은 사모펀드가 68년 역사의 피자 제국을 사간 겁니다. 얀 브랜드 입장에서는 선명해진 거예요. 이제 타코벨과 KFC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타코벨은 2025년 동일 매장 매출이 7% 성장했고 KFC는 얀 브랜드 영업이익의 53%를 차지해요. 반면 피자헛은 2026년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4%였습니다. 피자헛은 얀 브랜드의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피자헛의 현재 글로벌 매출은 연간 128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108개국에 1만 500개 매장이 있어요. 숫자만 보면 망한 회사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전체 매출의 약 19%가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 피자헛 사업만 12억 달러에 팔린 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피자헛은 아직도 외식 레스토랑이거든요. 가족들이 특별한 날에 찾는 곳. 피자헛이 1958년 미국에서 만들어낸 바로 그 포지셔닝이 중국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는 이미 시대가 지난 공식이 중국에서는 아직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의 수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 피자헛이 만들어낸 가족 외식 공식은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같은 공식이 지금도 작동합니다. 시장이 어느 발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브랜드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피자헛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자헛의 문제는 피자를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피자헛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가족이 와서 앉아 먹는 피자 레스토랑이라는 세계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강했던 탓에 세상이 배달 피자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배달 매장도 만들었지만 레스토랑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디지털 주문도 했지만 도미노보다 10년 늦었습니다. 직영점을 없애버려서 실험 공간도 없었고 가맹점주들 눈치를 보느라 기술 투자도 제때 못했어요. 혁신이 멈추는 건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혁신을 밟게 됐을 때 멈추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도미노가 2009년에 자기 레시피를 전부 갈아버린 그 결정,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49년 된 레시피를 바꾼다는 건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도미노는 그걸 했습니다. 반면 피자헛은 자신의 역사, 가족 레스토랑이라는 그 역사를 끝내 내려놓지 못했어요. 기업이 성공할수록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한 방식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집착이 다음 시대를 읽는 눈을 흐릿하게 만들거든요. 피자헛의 이야기가 무서운 건 이 회사가 나쁜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선 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가맹점 전환도, 레스토랑 유지도, 두 가지 모델 병행도 각각의 결정 순간에는 다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방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족 레스토랑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요. 스터프트 크러스트. 이 제품이 나온 게 199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준의 히트작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30년 동안요. 신메뉴를 계속 내기는 냈지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반전이 없었어요. 피자헛이 남긴 건 하나의 아주 간단한 교훈이에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도 그 선점 방식 자체가 다음 시대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한 성공 방식이 다음 시대의 성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영원한 꼴등도 없고요. 1958년 캔자스주 위치타 600달러로 문을 열었던 그 작은 가게는 13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큰 피자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지나 27억 달러에 팔렸어요. 처음엔 600달러로 시작했고 끝엔 27억 달러로 팔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피자헛이 지배하던 시절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것들이 있거든요. 피자를 미국 음식으로 만든 것, 가족 외식 문화를 창조한 것, 치즈 크러스트라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발명품을 만든 것.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그리고 그 유산이 있었기에 27억 달러에 팔릴 수 있었던 거예요. 피자헛이 진짜 망한 브랜드였다면 아무도 27억 달러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도미노는 102억 달러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롱레인지 캐피털의 손에 넘어간 피자헛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얌 브랜드라는 거대 모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피자헛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족 레스토랑이어야 한다는 68년 된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합니다. 1958년 땐과 프랭크처럼 전재산 600달러짜리 배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피자헛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피자헛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68년 된 그 믿음에 그대로 머무를지 그게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될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